자,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행정사법과 관련돼서 대표는 이제 제1장 총칙 부분이죠. 총칙 부분에서 꼭 우리가 숙지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2차 과목은 속된 말로 썰을 풀어야 되거든, 썰. 이 썰이 풀어야 할 거는 뭡니까? 썰이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목적을 한번 암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행정사의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썰을 푸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 펼쳐놓고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1제 행정사법의 목적을 규정해놨죠. 자, 업무와 관련돼서 행정자는 다른 사람이 임을 받아 다음 각오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제한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법률에 따른다면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작성, 이건 할 수 있어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서류의 번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번역 행정사가 하게 되는 거고요. 1에서 3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응을 하는 게 대표적인 행정사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5번에 인,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대해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특히 이제 앞으로 늘 제가 이제 행정사가 이제 1회부터 2회부터 쭉 왔어요. 행정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찾아가는 게 또 행정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인허가와 허가, 면허 이거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게 또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선배 행정사 선배님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합격하신 분들이 고유 업무를 하나씩 찾아서 후배 행정사들에게 업무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게 이게 하나의 과제가 되고 하나 선배님들이 우리가 나가시는 게 대표적인 뭡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후배 행정사들을 끌어갈 수 있는 게 이게 하나의 견인 역할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 대표적으로는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요거에 대해서 인가, 허가, 면허 요 의미도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겠죠. 자,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고요. 법령에 따라서 이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업무가 있구나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이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행정사의 종류와 관련돼서 일반 행정사, 대표적으로 기술 행정사,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어. 그러면 일반 행정사가 만약에 1차 합격을 했다면 나중에 이제 일반 행정사가 합격했다. 그러면 기술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대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게 지금 방안으로서 법이 지금 개정 방안으로 가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총칙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목적 우리 목숙제 해달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업무 범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의 종류를 우리가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자, 대표적으로 저는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모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법이라는 게. 이 모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변호사법 시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모법, 대표적으로 중개법령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나름대로. 자, 그럼 법무사 시험을 보는데 법무사법을 보느냐? 법무사법은 안 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이제 제도적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행정사 실무 법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사법은 또 나름대로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동안 지금 제도 체제화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그거 생각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법에 대해서 모법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자, 행정사법이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의 밥그릇이 있어요. 밥그릇.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바로 밥그릇이 되고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밥그릇이 되죠. 그러면 행정사는 행정사법이 바로 밥그릇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변호사법 안 보고 법무사법 안 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뭡니까? 행정사도 대표적으로 행정사법은 제외되지 않을까? 제 좁은 사견이지만 행정사법은 빠지는 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좁은 사견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차피 있으니까 행정사법의 총칙 부분에 대해서 총칙, 그럼 목적, 그 다음에 업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종류, 그렇게 포인트가 되거나 주요 글자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칙 부분을 봤으니까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이런 측면이죠.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을 줘야 되겠죠. 그럼 결격 사유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대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권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권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징계 처분에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취소에 따라서 행정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표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고요. 그럼 1차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민법 1번 문제가 뭐예요? 피성년 후견과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이 우리 출제가 되죠. 그게 바로 민법. 이번에 민법 문제, 바로 객관식 문제에서 1번이 출제됐다고 알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결격 사유와 관련돼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행정자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대표적으로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시험의 과목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행정사 자격시험의 선발 일행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행정사 자격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사법이 대표적으로 지금 계류 중이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일반 행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술 행정사와 번역 행정사 1차가 면제됨으로써 그러면 이 시험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과 시험에 관련된 심의 의결은 어디에서 하느냐? 대표적으로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라는 거, 그 정도 이미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험의 면제와 관련돼서 우리 여기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1차를 합격하고 이미 강의를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서 시험의 면제와 관련된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36페이지가 아니까 제3장.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이 2장에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어 1장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총칙 부분이고, 2장에 대해서는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이 있고, 3장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업무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들은 게 업무신고의 뭐예요? 업무신고와 관련돼서 업무신고. 신고는 요 업무신고 거부를 했다. 그러면 요 신고와 관련돼서는 대표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업무신고. 자,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사항은 변경할 대로 또 변경에 대해서도 똑같다라는 거. 자,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수리 거부에 대해서는 첫 번째,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수리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가 거부가 됐다. 그러면 수리를 이제 수리를 했다. 그러면 수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 확인장을 발급한다. 그래서 3번이 신고 확인장 발급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 확인장을 대등을 금지한다. 함부로 대여할 수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양수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소는 이제 행정사를 이제 신고하려면 사무소를 설치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무소 명칭은 함부로 유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37페이지 5번의 사무소의 명칭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폐업신고와 관련돼서 폐업신고. 그러면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되며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의 폐업 신고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고요. 잠시 쉬고 싶다. 그러면 후업 신고에 대해서 그래서 38페이지 후업 신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 폐업 신고에 대해서 이제 폐업 신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업무 신고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폐업 신고와 관련돼서 폐업 신고에 대해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업 신고. 그래서 자, 후업 신고에 대해서 그러면 합치니까 뭐예요? 폐업과 후업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속하라. 그러면 업무 신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신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거부 사유에 대해서 거부에 대한 수단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이죠. 4장은 뭐예요? 자, 행정사의 권리 의무, 책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4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4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번호서 점수를 받으려면 조문도 적어주면 아주 좋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사법의 하나의 포인트는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바로 4장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 의무는 뭐가 있는가? 권리. 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명서의 발급. 그럼 대표적으로 권리와 관련돼서 사무직원, 그 다음에 보수, 정명서의 발급. 요 세 가지 측면. 자, 39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적인 측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놔야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사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요거는 아주 중요한 파트, 4장 파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지 행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비밀 엄수라는 게 있고요. 40페이지 가서. 그 다음에 4번에 업무 처리부 작성과 관련돼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의 교육으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수교육이 있고 실무교육도 있죠. 그래서 연수교육, 실무 사전교육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40페이지 그 밑에 딱 정리해놨어요. 의무와 책임, 성실 수행 의무. 민민상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업무에 관한 이행 거부 금지 의무, 이중 수행 금지 의무, 행정상 업무 범위 일탈 금지, 부당 업무 유치 행위. 그 다음에 7번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업무 처리부 작성 보관 의무, 교육 이수 의무,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40페이지 행정사의 의무의 책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약속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돼요. 그러니까 성실 수행 의무,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대표적으로 업무와 관한 이행 거부 금지 의무, 이중 수행 금지 의무, 행정상 업무 범위 일탈 금지 의무, 부당 업무 유치 행위, 그 다음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처리부 작성 보관 의무, 교육 이수 의무, 손해배상 책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사의 의무 책임과 관련돼서 이렇게 행간편을 짜놓고 턴나는 대로 자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턴나는 대로 자꾸 숙제해달라는 거. 그래서 숙제해 두세요. 그래서 아주 답안을 구성할 때 아주 좋은 키 단어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4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4장, 5장이 있겠죠. 5장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행정사협회입니다. 행정사협회. 자, 행정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행정사협회들이 아마 나름대로 1회 때 배출됐고, 2회 때 배출됐고, 3회 때 배출이 됐다면 행정사협회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뭐예요? 자생력, 기득권을 우리가 하나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사협회를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41페이지 행정사 협회. 행정사협회의 설립 등 이렇게 나와 있고 행패의 정관 작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법을 준용. 민법의 준용은 대표적으로 민법상 맨 밑에 재단법인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사단법인을 준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끝에 줄에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하냐? 협회의 지도 감독은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독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 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사항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 검사 등 하는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로 정하는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 이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사협회는 그렇게 크게 출제될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행정사협회와 관련돼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총칙을 잡았고 2장에서 대표적으로 자격 시험과 관련자고 업무 신고, 행정사의 권리 의무. 그러면 행정사협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장은 뭘로 끌어나가게 되겠어요? 만약 법조문이 가능하다면 행정사를 어떻게 감독할 건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도 감독 사항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43페이지에 바로 대표적으로 지도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격 취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격 취소. 그래서 이제 자격을 취소하는 자격 취소권. 그다음에 감독상 명령이 있고요. 업무 정지 처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 포인트 잡고요. 그러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인장에 대해든 금지를 위반하여 신고하인장을 양도하거나 대행한 경우 업무 정지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행정사 의무를 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대표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 뭘 실시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청문을 실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신고 거부와 관련돼서 업무 신고 그래서 이제 거부에 대해서 거부 위반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의 요건 종류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격 취소는 내가 행정사를 어렵게 땄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 주려면 일단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문 정도를. 그러면 감독상 행정과 관련돼서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사무소 제지를 관하는 시장, 행정사의 감독을 위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정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출입 검사할 때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뭐다 명찰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이 이에게 보여줘야 돼. 감독상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업무 정지 처분과 관련돼서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하는 시장입니다. 자, 업무 정지와 관련돼서는 시장이야. 행정사 다음 과거의 어느 하나의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제해서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격 취소의 주체는 뭐예요? 바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시장 등이야. 그런 걸 한번 체크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업무 정지 사유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이건 민법 정책에서 마지막 문제가 바로 19번 문제가 바로 3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도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네요. 자, 4번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의 성격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지도 감독과 관련돼서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바로 업무 신고 거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도 감독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아까 행정사의 행정상 책임
행정상 책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행정상 책임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자격 취소 처분하고 업무 정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벌칙 업무 정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있고 과태료와 관련돼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과 관련돼서 가중자격 처분과 관련돼서 하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업무 정지 처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행정사의 행정상 책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과태료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장입니다. 이 7장과 관련돼서 앞에서 빠졌다. 좀 보강해주자. 벌칙인데 벌칙과 관련돼서는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상 줘야 되겠죠. 그래서 8장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벌칙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우리 45페이지 제7장 벌칙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그다음에 이제 46페이지 제8장 벌칙과 관련돼서 8장이죠. 이 벌칙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 하나 놓고 벌칙의 종류들을 꼭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4장과 8장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사법의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나왔을 때 행정사의 권리 의무 요거 측면인가 대표적으로 8장 벌칙만 알아둬도 우리 약성 문제는 근사한 답안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법에서 포인트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4장과 8장에서 대표적으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벌칙과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형벌의 종류가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하나는 1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걸 꼭 한번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시 한번 확인하죠.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업무한 사람, 신고 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신고 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특징은 무슨 규정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양벌 규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 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상 업무를 한 사람, 비밀 업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이 누설한 사람, 업무의 정지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표적으로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개의 사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사유 3개의 사유. 그러면 나머지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감각적으로 좀 익혀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숙지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벌금과 관련돼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표적으로 5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자꾸 읽어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개는 반드시 암기해 놓으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3개도 암기해 두시고 그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숙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47페이지 대표적으로 무슨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죠? 양벌 규정입니다. 행정사 사무직원이 행정사 업무에 관해서 36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가한다. 다만 행정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결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과태료.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3개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암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행정사 사무소나 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하거나 출입 검사를 방해 거부 기피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한번 숙지해 놓고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업무 처리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행정자치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네.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네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정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네요. 과태료는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벌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에 두 개가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행정형벌과 관련돼서 자, 행정형벌, 대표적으로 질서벌이 나와요. 질서벌. 자, 그러면 자기가 벌칙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론 부분을 크게 잡아요. 이렇게 돼서 일서설이라고 잡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종류를 잡아나가고, 저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정형벌과 대표적인 행정질서벌이 있다. 그러면 행정형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는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거 두 개 사유와 요 세 개 사유를 한번 하게 놓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 숙지해 두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정질서벌과 관련 행정질서벌.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이제 잡아놓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류 서론 부분을 잡았으니까 종류 잡으면 좀 모습이 좀 그러면 우리 뭐의 벌칙 사유라고 좀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좀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요. 벌칙의 종류, 벌칙의 사유 뭐 그런 종류를 우리가 숙제하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뭐의 결론을 잡아나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과 대표적으로 행정질서벌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대표적으로 요 안에 꼭 들어가게 무슨 규정이 있다. 대표적으로 양벌 규정이 있다라는 거 어디에 행정형벌에 그렇게 이제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법 요 정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한번 정리해 놓고 정리해 준 다음에 행정사법은 제가 미리 요 이제 내용과 이론과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법도 약술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고 특히 어디를 공략하라? 행정사의 권리 의무와 대표적으로 벌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해놓는다면 행정사법 약설 문제가 하나 떨어진다면 충분히 우리 일단 20점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제2편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어요. 비송사건 절차법.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 절차법이 있듯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송 절차법.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절차법. 뭐에 대한 절차법이냐? 여기 이제 뭐의 사건이에요. 사건. 비자가 무슨 비자? 아닐 비자죠. 소송이 아닌 사건이 바로 비송사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 사건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이제 민사 소송이 되겠죠. 자, 그럼 소송이 아닌 걸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그래. 느닷없이 왜 선생님 행정사법에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왜 비송사건 절차법이 우리 행정사의 2차 과목에 하나의 파트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소송이 아닌 사건을 비송사건 절차법이야. 소송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인 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대 사인이다. 그러면 사인 대 사인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소송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사인 대 사인 이게 바로 소송이라면 우리가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러면 사인과 국가의 관계라는 거네. 국가의 관계. 그러면 국가의 관계가 됩니다. 사인이 국가가 뭐다? 사인의 후견적 입장에서 뭐예요? 국가가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소송은 사인, 당사자, 이 당사자죠. 당사자라는 의미가 명확하지만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사인 대 국가니까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게 바로 비송사건 절차법의 하나의 맹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한다. 그럼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한 것, 이게 바로 신청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청.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이 있네. 사인이 국가한테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비성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의 신청도 대표적으로 바로 비성사건 절차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이 사인한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는 청구라고 그래요. 청구.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도 대표적으로 비성사건 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그러면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등기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권이라는 게 탄생하죠. 의미가 그렇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인 대 사인이 바로 등기 청구권, 사인 대 국가가 바로 등기 신청권이 돼.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인 대 사인이니까 등기 신청권은 왜 이때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사인을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예요? 소송은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지칭하게 되죠. 민사소송에서 대표적으로 판사가 뭘 판결져요? 판결문을 땅땅땅 때려줘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땅땅땅 때리는 게 판결이죠. 대표적으로 그게 무슨 판결입니까?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이 돼. 그러면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형성 판결이라는 게 지칭이 되죠.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뭐다?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 되는 거야. 이행 판결.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야.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형성 판결의 의미가 전개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이행심판, 확인심판, 행정심판으로, 행성심판으로 이제 빠져나가겠죠. 소송이 심판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이란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고요. 자, 형성판결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다수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인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 돼. 그러면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이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확인 판결은 청구 취지를 확인한다. 확인해 주는 거겠죠. 형성 판결은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인대, 사인은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정성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청구는 대표적으로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등기를 청구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소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로 연결되기 시작해? 이행 판결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소한 거지만 여기 봐봐요. 청구라는 청구와 신청의 의미가 약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대 국가. 그러면 사인대 국가가 바로 비성사건 절차법의 하나의 뭐야? 주체들이 돼 간다라는 겁니다. 항상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주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 이 법의 주체는 뭐냐? 이 법의 객체는 뭐냐라고 우리가 따져봐요. 이 법의 목적은 뭐냐? 목적은 뭐냐? 행정사의 권리 의무와 권리와 의무를 보호함으로써 행정사의 행정의 어떤 절차, 그게 바로 행정 절차의 정리를 확보하는 게 바로 행정사법의 목적이 됐었죠. 그러면 이 법의 주체는 뭐냐? 이 법의 객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객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대상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대상이 바로 물건이라는 거네. 그래서 물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건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은 주물과 종물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 그러면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대표적으로 물건에 정의를 해놨고요. 동사가 부분, 그러면 주물과 종물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어디에도 준용된다. 권리에도 준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게 민법 정칙에서 이 관계죠. 주물과 권리, 주물과 종물은 권리 관계에 뭐다 적용이 없다라는 거를 유추 적용한다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판례가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사무스하게 빠져나가 의미상으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나가면서 하나의 포인트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성사건 절차와 관련돼서
관련돼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인 대 사인, 이거는 소송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사인과 국가에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로 이거는 바로 이의 신청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비송사건 절차법을 그래서 준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권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법과 관련돼서 첫 번째,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있다? 총칙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총칙. 자, 총칙 부분.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사 비송 사건이 있고요. 자, 민사 비송 사건.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상사 비송 사건이 돼요. 상사 비송 사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자, 과태료와 관련돼서 과태료. 그래서 어떤 책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도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파트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 등기란 국가가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으로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준용함으로써 이것도 그건 너무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등기는 우리가 이제 법무사와 관련되는 의미를 하기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은 감은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 민사 비송, 상사 비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과태료 이건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민사 비송과 상사 비송을 잘하려면 어떤 부분을 잘해야 돼? 바로 대표적으로 총칙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잘해야 돼. 그러면 총칙 부분만 잘한다면 민사 비송 사건과 상사 비송 사건은 주워 먹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는 총칙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제2편 비송사건 절차법 거기 목차를 딱 있죠. 대표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민사 비송사건, 제3장 상사 비송사건, 제4장 과태료 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네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빼봐요. 자, 뭘 뺐습니까?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비송사건. 그럼 만약에 이제 총칙 부분에서 출발점은 스타트는 모든 스타트가 중요하죠. 스타트. 자, 그러면 행정사법의 스타트는 목적이었네요. 그러면 일단 비송사건 절차법의 스타트는 이거겠죠. 개념이겠죠. 목차의 모든 절차법은 바로 비송사건의 비송사건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 비송사건의 의의를 약설하라 하면 또 갑자기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송사건의 의의를 약설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문제 코드를 잡아놨어요. 목차 미리 보기. 그래서 자, 비송사건이라 무엇이라 하며 일단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의의를 잡고. 자, 비송사건의 의의는 그러면 의의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의의에 대해서는 넓게 잡아준다. 강의 비송사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협의의 비송사건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잡아주고요. 세 번째, 그러면 왜 비송사건과 대표적으로 소송사건의 구별을 좀 해놔야 되겠죠. 구별. 그러면 선생님, 그럼 비교 관점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비송사건이 뭔가? 비송사건과 그 다음에 소송사건의 구별 이렇게 되겠죠. 소송사건의 구별. 소송사건의 차이점 이렇게 하면 또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비교 이렇게 이제 해서 거기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다 결어를 맺어나가면 안 될까 사안의 결여 이래도 좋고요. 그러면 비송사건의 의의 그러면 의의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비교 관점 비교 관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잡아나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비송사건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제 목차 미리 보기는 제가 임의로 잡아놓은 거니까요. 비송사건의 강의 비송사건, 협의의 비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에 관한 학설, 대표적으로 이제 대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이라는 것은 뭘 대상으로 하느냐? 다수설 관점에서 보는 거고, 민사 행정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네. 그럼 비송사건이란 사건과의 형성, 변경 소문에 관해서 국가기관이 후견적 개입을 하는 사건을 뭐라고 한다? 바로
비송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건 관계 형성, 변경, 소멸은 뭐냐? 우리가 형성되고 변경되고 소멸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변경으로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득실 변경으로 떨어지죠. 덕이라는 것은 뭐다? 취득.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소멸. 그래서 덕이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여기에 권리를 형성하는 거. 그러면 형성과, 그러면 사건 관계의 형성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소멸. 실이라는 것은 소멸입니다. 그러면 형성, 변경, 소멸에 대해서 누가 국가기관지 후견적 개입을 하는 사건을 뭐라 그런다? 바로 비송사건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건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사인이 누가 바로 가인의 권리관계를 국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비송사건은 사인 대 국가라는 의미가 이제 정리돼요. 그러면 사건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대해서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사건. 이게 바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됩니다. 절차의 의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민법이 어떤 실체법상 권리변동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관계는 바로 뭐예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법상 권리변동. 보설과 이변과 처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설, 이변, 처소란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가 뭐냐? 보전이야. 보전은 또 스타트야. 모든 등기의 출발점 보전이야. 그래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한 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이 돼요. 이전이 뭡니까? 이전이라는 것은 요거는 주체는 뭡니까? 주체의 변경이 되죠. 주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걸어왔던 걸 반드시 봐야 돼. 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이 바뀌었다. 그럼 주체의 변경으로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전이 돼. 자, 변경이라는 것은 변경이다. 변경을 한 거는 객체의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객체의 변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권리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처분의 제한.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들이 있죠. 자, 소멸은 소멸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 이제 등기법상 권리 변동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민법상, 실체법상 권리 변동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비송 사건의 절차 관계는 형성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송 사건 절차의 의의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송 사건이란 다시 사건 관계 형성과 변경과 소멸에 관해서 누가 국가기관이 후견적 개입을 하는 사건. 이걸 바로 비송 사건이에요. 그럼 넓게 잡았다. 그러면 강의 비송 사건에 대해서 넓게 잡은 게 강의 비송 사건이죠. 비송 사건 절차법을 정하는 사건 이에 뭐예요? 기타 국가가 후견적 개입에 대립되는 것, 후견적 입장에 개입되는 것. 이게 넓게 잡은 모든 사건 모두를 총칙하여 강의 비송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협의의 비송사건은 대표적으로 형식상 비송사건 절차법에 규정하는 사건과 비송사건 절차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을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건을 좁게 잡아서 협의의 비송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의 구별에 관한 학설, 대표적으로 대상. 그러면 대상이 뭐냐?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바로 소송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래서 대상, 이게 비송사건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송사건과 어느 걸 대상으로 하느냐? 원고 피고에 관한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느냐? 사인 간의 국가가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대상으로 하느냐?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 비송사건에 의해 다수설은 대표적으로 대상설이 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민사행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민사행정설은 바로 다수설은 하지만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이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사 시험에 바로 시험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송은 추상적인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그게 줄서노세 민사사법작용이고, 비송사건은 국가가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개입하여 명령 처분을 한 것으로 여기 있네요.
민사행정작용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민사행정작용이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대상설은 다수설이라는 점에서 뭐다 하나를 악수를 해줘야 되고 민사행정설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이 행정사시험법이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총칙 부분에서 스타트를 잘 해보자. 비송사건의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51페이지 비송사건 절차의 특질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